네. 경제 기사들 알아듣기 힘든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경제 뉴스를 재밌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재미있게 풀리지는 않고 있어요. 재미없더라도 풀리긴 풀렸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공지할 것은 저희가 앞에 위안부 문제 인터뷰하다가 짧아졌거든요. 네, 시간이 네. 너무 짧아서 부족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다루긴 다루겠습니다. 미리 공지하고. 자,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미 다 다뤘던 얘기예요. 다 다뤘는데 다룰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렇죠. 잘 몰라가지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좀 어렵죠. 이 최순실 씨가 재벌들 문제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리고 설사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하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해법을 혹은 뭐 현상을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한진 해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초반에 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삼성 승계 문제. 네. 그 문제도 둘 다 다뤘어요. 네, 다뤘죠. 네. 둘 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다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최순실 이펙트 없이 설명하는 것은 완전한 설명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지점에 와서 다시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 물론 한진해운 문제나 네. 이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정부 개입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상황이어서 대통령하고 또 이 최순실 씨가 어떻게든 격가지로 이 등장을 하고 계속 등장하는 뉴스가 예.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좀 미흡하다, 이상하다. 네, 그 의사 결정 과정이 예. 조금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왜 정부는 이런 합리적이 않은 나쁜 결정을 내렸느냐 얘기만 하고 말았죠. 네, 또 있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 부회장한테 사임하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건 보통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사안에 전혀 직접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기업의 회장 물러나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나가시오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거래를 위해서 총수 정도는 가볍게 날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짝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다뤘던 한진 문제를 그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삼성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네. 왜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한진 해운이 사실상 망하도록 해버렸냐. 그랬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한진해운에 대한 조처를 취하면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타격이 심할 거를 금융위원장은 몰랐다 그러고 네. 하여튼 석연치 않은 그런 해명들이 말이 안 되는. 네. 왜냐하면 세계 그런데. 7위의 거대 해운사인데 네. 그 해운사를 당연히 여러 가지 정부가 개입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죽이는 방향으로 갔을까?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그래서 서별관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진이 K스포츠 재단에 10억을 추가로 내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랬죠. 그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 나온 몇 가지 뉴스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제 그룹 회장한테 그 진돗개 네. 예,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진돗개 바꾸라고 그 임무를 줬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네. 거기 갔죠. 올림픽위원회 갔죠. 할 수 없이 올림픽위원회 가서 올림픽위원회는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했는데 6개월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올림픽위원회가 여기서는 갑이니까요. 그렇죠. 네.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진돗개가 실패했어요. 그 올림픽위원회 얘기도 재밌어요. 너네 나라는 개 먹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개를 마스코트로 쓰면 되냐? 네, 뭐 이런. 올림픽 마스코트가 부정적인 느낌과 연결되면 안 된다. 네.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예. 근데 어쨌든 그걸 끝까지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해서 회장이 직접 날아가서 관철시켜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네. 그러자
청와대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보도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이런. 네. 이제 국가 대사인 평창올림픽을 치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땅콩 회항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네. 땅콩 회항으로 한진그룹이 난리가 났죠. 네, 그때 물론 근데 다시 돌아보시면 그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어요. 잘 돌아보시면. 그렇죠. 정윤의 문건 파동 바로 직후에 땅콩 회항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땅콩 회항 사건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땅콩 회항 사건이 다 덮어버렸죠. 실제 감옥도 가고. 다시 되돌아보면 많은 사건들이 겹쳐지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가운데 다시 한진을 되짚어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글쎄요, 그 해운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건 사실인데. 사실이고. 예, 계속 언론이나 학계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게 도대체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거의 방향이 뭐냐. 네. 왜 이러냐.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질질질 끄느냐. 이런 네. 것들이 핵심적인 얘기였는데 결국은 결론은 한진해운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그렇죠. 났거든요.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회사를. 꼭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서 망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근거가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근데 그것도 10억 원 진돗개 이렇게 되면 너무 사소한. 예.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제, 국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그런 사소한 일로 판단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 한진그룹 회장은 어떤 일도 겪었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돼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이쪽 집안이. 이쪽 그룹이. 시간차지 않은 이유로 경질이 네. 되면 근데 그게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대통령의 뜻이라면 조금만 거스르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그러니까요. 거스르면 날아간다. 이런 산업 회사 자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갖다 보여준 이게 참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정황들이 자꾸 나오니까 연결을 생각하다 보면 아니 이게 국가의 물류 시스템을 담당해왔던 중요한 그건 수출과 관련해서 그거를 이거 뭐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했다고 치면 상상하기도 싫은 거거든요. 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단정할 수는 정황상으로 없죠. 보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누가 주장하면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주장하냐고 했을 텐데 그런 음모론이라고 주장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최순실 씨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들이 벌어지고 뭔가 틈이 생기면은 그 부분에 최순실 씨가 끼어들어서 뭔가 영향을 이익을 챙겼다라고 이렇게 볼 그렇죠. 수는 있죠. 분명히 있죠. 영향을 주었다까지는 말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의 영역 안에 있다. 아, 이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많이 발전하셨네요. 방송 기술이. 네. 전문 피의자라서. 그러나 불패 피의자거든요. 자, 여하간 그런 저희가 이미 한번 해설했던 뉴스인데 AS를 해드리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를 넣고 한진해운을 바라봐야 될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해법이라고 사실은 여야 모두에서 김무성 전 대표도 한진해운을 왜 이렇게 해결하냐고 얘기했고 저희 방송에 계속 나오는 이혜원 의원도 한진해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었고 야당에서는 뭐 물론 계속 한진해운 해법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었는데 요 키워드를 넣으면 갑자기 이해가 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저희 AS 하나 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네. 네. 이걸 또 경제적 관점에서만 저희가 다뤘죠. 그렇죠. 네. 근데 삼성물산 합병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 데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렇죠. 왜 국민연금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쳐서 네. 사실은 제일모직 대주주거든 이재용 일가가. 네. 근데 통합을 하게 되면은 삼성물산 주식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어떤 비율로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모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야 돼요. 이재용 일가 부분에서는. 네. 근데 그게 0.35로 결정됐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0.35면은 지배력이 커지는 건데. 이렇게 제 말은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 통합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11.2%를 국민연금이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삼성물산 통합에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면 무조건 통합이 결정되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삼성 일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게 안 되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재산을 넘기는 게 완성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통합이 되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약 8조 원 정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거래였는데 사실은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0.46이었어요. 네. 0.35가 아니라 네. 0.46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0.35에서 찬성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국민연금이 결정적으로 그때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자체 판단으로 움직였을 거라는 게 이때까지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아니 적어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운영본부장이라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비율을 조정하라든가 이제 국민연금의 변명은 제일모직도 마찬가지로 1조 원 정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불공정한 거고 이재용 일가한테 특수 이익을 준 거거든요. 네. 국민연금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손해로 네.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손해가 볼 결정을 왜 했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인이 그쪽으로 이 딜을 국민연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문영표 장관이 직접 했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네. 있습니다. 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영표 장관이 그 전문위원한테 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이건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네.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문위원한테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삼성의 뜻이 제대로 관철 안 되면 국민 경제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찬성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문위원회에게 당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전화를 해서 찬성해달라. 근데 그때 굉장히 문영표 장관 바쁠 때거든요. 메르스 관련돼서. 그때입니다. 맞아. 메르스 한참 할 때고요. 네, 그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던 상황인데 갑자기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 네. 국민연금 전문위원한테.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그 상황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런데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그러는데 네. 이거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원회가 판단했다. 외부의 네. 전문기관이 했다라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위원회를 회피하고 네. 국민연금 산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요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뿐만 반드시 아니라 삼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 사람이 사실은 투자 결정을 하는 추정 책임인데 바로 직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죠. 요거는 한진해운보다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한진해운은 간접적인 정황들이거든요. 어떻게 느껴 보면 괘씸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한진해운은 기분이 나쁘셨나?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 직접적이에요. 청와대의 뜻이니 찬성을 표시해달라는 전화도 가고 장관도 전화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물론 삼성이 한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갑자기 메르스에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기업의 합병에다가 관여했나 싶지만 또 한편의 의혹은 뭐냐면 삼성이 왜 그렇게 최순실 씨의 장녀 말 타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말도 사주고 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나 국민연금 쪽에서는 부정을 하지만 네. 7월 17일 날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연금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는 배명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이후에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해요. 독대를 했다고 하죠. 예. 예. 그리고 9월 10월쯤에는 삼성이 비대기에 네. 약 35억 원을 보내죠. 네, 드러난 것만 그런 겁니다. 지금. 예, 네. 그렇죠. 드러난 것만 그렇고 언론 보도로는 매달 10억씩 또 생활비를 네, 이건 독일에- 승마협회를 통해서 네. 18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매달 10억 정도씩도 생활비를 쓰도록 줬다고 또 하고 여러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보도를 합쳐보면 삼성은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승마협회 지원한다고 이제 돈을 냈는데
조건을 따져보면 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로지 정유라 씨. 정유라 씨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이때까지 다고. 그러니까 10월, 12월이 되면 또 미르재단하고 K재단에 이제 200억 이상을 이제 돈을 그렇죠.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짐작할 수는 있겠죠. 예, 이게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선수 출신이래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정유라 씨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홀로 출전해서 막 우승 경력을 쌓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우승 기록이 많아가지고 잘 했나 보다 싶었더니 한 명 아니면 2명 출전하죠. 예, 나 홀로 출전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네. 학교에 안 나가고 출전을 해서. 참. 근데 거기다 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35억 원을 직접 지원했다. 드러난 것만. 그것도 네. 이상한 회사를 세워서 지원했다. 그렇죠. 그 비덱도 최순실 씨가 세울 능력이 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삼성이 여러모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갑니다. 비덱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이네요. 초창기에 나왔던 이름인데 비덱은 최순실 씨 회사입니다. 그냥. 예, 개인 회사죠. 개인 회사에 돈을 팡 꽂아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순실 씨가 뭐라고 공직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 이렇게 말하면 뭐 하네요. 동네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말하자면 정유라 씨의 관점. 예, 지금 최순실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죠. 학부모. 이 학부모한테 왜 35억을 개인 주머니에 넣어줍니까? 35억이에요. 드러난 것만. 그 외에 정유라 씨가 직감적으로 받았던 혜택들은 엄청나거든요. 정보의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의 삼성이 그다지 유망하지도 않은 승마 선수한테 35억 원을 직접 독일에 가서 지원을 하죠. 말도 사줬다고 하고요. 네. 물론 뭐 사기당했다고 지금 삼성은 주장하고 있는데 삼성 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사기당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연결된 거죠. 지금 AS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경제 현상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던 가장 큰 사건들 두 가지가 알고 봤더니 뒤에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근데 이게 어른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봉건사회에서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이게 정말로 불합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등장해요. 네. 장관이 등장해요.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이 등장해요. 네. 근데 결론은 한 승마 선수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또는 K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데다가 돈을 우리나라 재벌들이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한진해운 보니까 이거 돈 안 내면은 큰일 난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리고 CJ 회장 케이스도 받겠죠. 그렇죠. 눈 밖에 나면 부회장 그냥 날려버리네. 조원동 경제수석도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경기고등학교 서울상대 나왔어. 네. 행정고시 보고 재경부의 계속 제일 선두주자였어요. 네. 물론 이제 참여정부 때 조금 엘리트 중에 엘리트군요. 참여정부가 조금 때 좀 주춤했지만 대표적인 이제 재벌맨으로 알려진 모피아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친구가 경제수석이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CJ 말이에요. 부회장을 경질하라는 얘기를 대통령 뜻이라고 전하면서. 저는 이제 이분이 어제 검찰 출석하면서 참담하다고 표현했는데, 네. 실제 그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대통령과 친한 아주머니 딸을 챙겨주려고 자기가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는데 선두에 서서 심부름을 해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블랙 코미디를 보면은 네. 진짜 굉장히 큰 코미디인데 최고 엘리트들이 다 등장해요. 맞아요. 다 등장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해요. 네.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정부다라는 건데 이 정부가 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일 군사정부 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를 왜 자기가 이렇게 막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까? 아, 참. AS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그때는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저희는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까지 설마 개입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상상력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요새는 작가들 상상력도 안 돼, 이제는. 아, 제가 참고로, 영화, 시나리오 협회에 계신 분을 잠깐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들 좌절하고 있다고.
한국에서도 이제 블랙 코미디, 실화의 바탕을 놓은 세계적인 블랙 코미디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들 상상력이 그것밖에 안 됐는지 지금 좌절하고 있다고. 예. 졌다고. 네, 그래서 우린 다 패를 꺾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AS. 간만에 소장님과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AS였습니다. 지금까지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현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친절한 AS 짧게 하나만 하고 갈게요. 3253 애청자입니다. 뉴스공장 정말 재밌습니다. 방송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2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아무 게스트 없이 2시간 혼자 떠들 수 있거든요. 게스트가 많은 게 너무 불만입니다. 다음 턴에는 게스트를 다 없애버리고 저 혼자 게스트 출연료까지 다 먹고 그런 계획을 세운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AS였고요. 자,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욕심꾸러기 황교익. 이 분야는 내가 먹겠다 하시는 까칠한 미식가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규입니다. 네. 마칼럼니스트 말고 좀 멋있는 거 없을까요? 너무 길기도 하고요. 즉다한 게 없어요. 그냥. 평론가라고 할까요? 평론가는 너무 평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 네. 평론가. 음식 평론가. 아니면 욕심쟁이 어때요? 평론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게 음식이 과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레스토랑 평론 이거는 좀 그럴만한데 음식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죠.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불리기? 저는 앞으로 욕심쟁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 됩니다. 이게 마칼럼니스트라는 그 이름도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기자가 붙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붙일 호칭이 없으니까. 네. 붙여준 거죠. 저는 그냥 욕심쟁이로 할게요. 제가 이분을 욕심쟁이라고 부른 이유는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후배들이 그렇게 이 분야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후배들한테 절대 안 된다고. 아까 김우준 씨가 혼자서 게스트 다 쫓아내고 다 먹겠다고 하는 그렇죠. 그거 비슷한 거죠. 그겁니다 지금. 자, 욕심쟁이 황교익 씨. 오늘 들고 오신 주제를 보니까 미슐린 가이드예요. 미슐린 가이드. 그 미슐린 가이드 솔편이 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은 거죠? 이게 유명한 음식 레스토랑 평론하는 곳이죠. 별점 매기는. 그렇죠. 1900년에 발간이 돼요. 그러니까 벌써 117년인가요? 그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타이어 회사에서 그렇죠.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 타이어 자동차 산업이 이제 초기에 모양을 잡을 때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주유, 숙박, 음식 먹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곤란하니까 그런 이제 안내 책자 형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타이어 좀 많이 쓰라고. 그렇습니다. 타이어 많이 쓰려면 어디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네. 타이어가 빨리 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타이어를 많이 파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당에 대한 별표를 붙여서 이 집은 맛있고 이 집은 맛이 조금 덜하고 하는 이런 평가를 붙였다는 게 그래서 이제 미식 평가서다 하는 이런 게 붙어 있죠. 최초의 시도고 이게 굉장히 일단 프랑스에 했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렇죠. 프랑스에는 프랑스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다라는 그것도 같이 붙어 있고 하니까 이거 미슐랭은 미식 비평의 지침서 같은 이런 이미지가 붙어 있죠. 일본 타자고 그리고 모기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돈을 아끼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미슐랭 3스타가 2스타가 됐다고 해가지고 자살하기도 했어요. 그것 좀 확인해봐야 돼요. 다른 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도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 확인. 저한테 그게 보도가 됐었죠. 보도되기로는 본인이 투스타가 되는 바람에 자살했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슐랭은 식당에 별표를 붙인다는 것,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초기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은 지금의 미식 비평의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 그 미슐랭은 안에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별 것 없어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가 그럴 건지. 요즘의 미식 비평은 굉장히 섬세해졌고요. 네. 그리고 뭐 좋은 평가 이런 말들만 쓰지 않고 그 식당에서의 문제점도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내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미슐랭은 그 별표만 붙어 있지 그 별이 왜 붙었는지에 대한 비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 근거가 없군요. 그냥 안내서이죠. 아주 짧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거 믿을 근거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미식 비평이라는 게, 저 사람이 저렇게 비평하니까, 그래, 저런 맛일 거야 하는 그런 짐작되는 게 있죠. 비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게 맛있다 그러면, 저 황교익이 저 나이가 많아. 그리고 경상도. 혹은 저 사람 평상시 하는 거 보니까 짠 걸 좋아해. 라든가. 그렇죠. 네. 짜고 단맛 이런 거 싫어해. 입맛이 싸구려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평해 놓은 것에 대한 독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그 많거든요. 하나의 지표로 삼때 왜냐면은 정보가 쌓이다 보면 황교익 입맛은 이렇고 나는 입맛은 이런데 요런 추천은 내가 피해야지. 이게 축적이 쌓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정보가.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음식 평론 하시는 뭐,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비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름을 걸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원래 이 방침이죠. 미슐린이. 비밀이야. 네. 그리고 평가 방법이, 평가의 내용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밀이야. 그냥 별을 믿어라. 네. 이거죠. 미슐린을 믿어라. 이런 거. 예전에는 이게 괜찮은 방법이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의 미식 비평의 흐름에서는 낡은 것이죠. 저도 크게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예전에는 말이죠. 영화를 고를 때 영화 평론가가 먹인 별점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실제 맞아요. 평론가들의 이름으로 그 영화를 추천하거나 하면 그것이 광고의 첫 타이틀에 올라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얻은 평론가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영화 평론의 시대는 전문가 비평의 시대에는 사실 몰락했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는 그거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일반 네티즌들이 남긴 평가들을 종합해서 맞습니다. 그걸 보고 나의 취향과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는 그 네티즌들이 그리고 그 전문적인 또 네티즌들이 있어요. 평론가를 능가하는 맞습니다.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뭐 생선에 관련되는 것 아주 유명한 그 뭐 입질의 추억인가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생선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 보고 참고할 그냥 일반인이 혼자 블로그 활동하는 분일 뿐인데 그렇죠. 또 육식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저희 눈빛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을 쭉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분이겠죠. 뭐 그렇게 직업적으로 해외를 많이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게 그저 권력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식당을 선정하는 그 기준점들이 지금 다양하고 많이 바뀌어 있는 것에서는 미슐랭은 지금 사실 권위를 거의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유럽에서의 권위를 잃으니까 시장을 이것도 상업 잡지예요. 그냥 뭐 공익을 위해서 내는 이런 잡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아시아권에 이렇게 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홍콩, 뭐 중국 거 나왔고요, 일본 거, 싱가포르 나왔고, 다음에 이제 우리인데 그냥 돈벌이하러 나온 이 잡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한 의미. 관광공사 사장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슐랭 가이드 솔표를 발간은 한식 세계화에 있어서 크다란 전환점이자 발전이다. 이 미슐랭이라는 상급 잡지가 한 국가의 음식을 평가하는 무슨 공적인 무슨 뭐 유엔의 기구에서 발간하는 이런 것을
있을 수도 아닌데. 네, 흥분하셔서 말이 꼬이시네, 지금. 그러죠. 좀 꼬였어요. 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네. 저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유엔 가요. 산하의 음식평가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타이어 회사가 내는 잡지인데, 물론 오랫동안 이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면 말지 왜, 근데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그 그러냐. 평가를 할 때 뭐 한국인도 이 참여를 했다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뭐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국 음식의 맛의 그 스펙트럼이라는 게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음식을 평가하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3월 달에 이걸 하겠다고 해서 11월 달에 발표를 했으니까 심사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의 평가원들이 6개월 동안 내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예.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와인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프랑스 가가지고 와인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마셔봤어요. 6개월 정도.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야, 그 집에 와인이 어떻고 저떻고 그 와이너리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을 정도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보통 일반인들이 너네들이 뭘 평생 안다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보다도 못하죠. 6개월 가가지고는. 매일 와인을 먹는 사람들을 모르죠. 근데 한국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음식 중에 하나인 김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김치 먹으면서 저기 젓갈이 까나리 액젓을 썼는지 뭐 갈치 액젓을 썼는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대충 알죠. 젓갈을 너무 일찍 넣었다든지 종류가 뭐 맞지 간이 안 않다든가. 맞다든지, 예. 뭐 양념이 많다든지, 고춧가루가 어떻다든지, 색깔이 어떻다든지, 예. 뭐 익혔을 때 냉장고에서 익혀야 되는데 바깥에 뒀다든지,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다 감이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딱 느낌이 오죠. 먹는 순간 이 집은 아니야 하고 바로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몇 달 동안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이렇게 저거 김치 먹었는데 이 집 김치가 최고고 저 집 김치가 최고고 프랑스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뭐 그 정도의 일인 거죠. 뭐 할 수는 있어요. 화가 나신 거는 네. 서울 편이 나왔다 상업 가이드가 그게 불만이 아니라 여기에 왜 우리나라가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띄워주고 있냐 이게 불만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미슐랭이 상업 잡지니까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당연히. 와서 그런 뭐 책자도 만들고 프랑스에서 발간하고 뭐 이런 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식 재단하고 한국관광공사의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한식재단은 그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있던 것 아닌가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미르재단. 미르재단이 한 일 중에 하나가 한식세계하고 그 조금 연결이 돼 있다라고 조금 고리가 있지 이야기해요. 않나요? 근데 그 광고를 싣는 것이 갑자기 눈이 버뜩하는데 제가. 근데 광고를 싣는 게 광고비를 줬다고 합니다. 미슐랭 책자에 광고 지변을 얻어서 광고비. 근데 그 광고비를 얼마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없게끔 비밀 유지 계약을 했대요. 왜요? 우리나라 세금을 그러니까. 쓰는데 우리나라 세금을 그러니까 그 상업지에 쓰는데 그걸 비밀로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이게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가 저는 근데 기자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뭐 여러 차례 여러 통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얼마를 줬는지. 한국관광공사가 또 사실은 최순실 씨의 입김이 여러 차례 닿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곳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 책자 자체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뭐 정보라는 게 인터넷에 보면 어느 식당이 선정됐다는 거 다 아니까. 네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뭐 심사하고 돌아다니는데 다 고급 식당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음식 가격만 해도 꽤 나가요. 네네. 그리고 채접이며 뭐 이런 것도 행사 뭐 하고 하나 이런 비용들 봤을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미슐랭에서 자기 돈 들여서 적자 보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그러면 관광공사와 한식재단에서 꽤 많은 돈을 들였다라는 것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민 세금으로 냈으면 당연히 그것이 네. 공개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미슐랭에서 비밀 유지 계약을 하자고 하면 못하겠다라고 당연하죠. 끊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한데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최순실 씨가 그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그 말이 돌아요. 이거 첩보로는 도는데 그 업계에서는 돌고 있어요? 확인은 아직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미르 재단이 네.
한상이라는 레스토랑을 네.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재단에서 네. 그 외국의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사업을 네. 그걸 5월 달에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한상이라는 브랜드를 네. 상표 등록을 하는 게 5월 달이거든요. 네. 그럼 사업은 그 이전에 기획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3월 달에 미슐랭이 네.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뭐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리고 그 한상 레스토랑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한 좀 그런 이름 좀 나 있는 네. 그런 요리사들하고 이 미르 재단하고 컨설팅 계약을 해요. 어머나! 미르재단이 그랬어요? 네, 했어요. 이거 그리고 그 새로운 진행을 분야에- 했어요. 오. 근데 레스토랑은 개업은 이제 터졌으니까 이제 그 잠깐 못했기는 터졌어. 했죠. 아, 그런데 이게 안 터졌으면은 미르재단이 여러 요리사들과 계약해가지고 이런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 있었다.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외국에 그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그냥 뭐 한국의 음식을 판다 이러는 것보다는 미슐랭 별 붙어 있는 요리사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마케팅 효과가 있을 쉽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쉽죠. 그러니까 시점 들이며 일이 전개돼 나간 것은 정황으로 보자 그러면 미르재단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한국관광공사가 나오고요. 미르재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왜 프랑스 그 미르재단이 첫 사업을 했던 게 프랑스에서 식당을 들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가이드 들여온 거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도 한국관광공사가 돈을 이 사기업에 줬는데 광고 계약을 했는데 이걸 비밀 왜 안 밝히냐 이거 비밀 계약이냐 그러지. 이거부터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 미르재단하고 관계 이 이야기 나오는 것도 뭐 여러 기자들이 좀 붙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겠죠. 쉽지 않죠. 뭐 자료는 폐기됐을 거고요. 이 뭐 분야는 이렇게- 원래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탐사 보도 영역, 정치 분야에서는 이런 탐사 보도 영역 기자들이 많은데 음식 분야에 그런 기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음식 전문 기자들이 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매체들마다 있는데. 비밀을 파헤치던 업종이 아니었고 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어느 음식점의 맛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 정도의 그 기사들만 쓰시죠. 그런데 조금 영역을 좀 넓혀보세요. 이 영역이 사실 사회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정치 문제도 될 수 있는 건데 요즘 뭐 단독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좀 단독 좀 황교익 해주세요. 선생님 욕심쟁이 황교익 선생님의 만 얘기하다가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돌고 있군요. 그런데 이 문제로 그 요리사들 간의 갈등이 지금 심해요. 어떻게요? 별을 받고 별을 못 받고 하는 것은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에 굉장히 큰 지장을 받죠. 네. 그래서 받은 그 식당에 대해서 흠담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저거는 어디 이게 짬짬이가 있었을 거야 하는 전문용어로 짬짬이. 그죠. 근데 이 결탁, 거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첩보로 들어오는 첩보로. 그 짬짬이에 대한 이런 게 첩보가.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 아니 잠깐만 짬짬이 첩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정보 확인되는 것들이 않은 게 많아가지고.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 시간에 특종. 한국 음식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미슐랭이라는 엉뚱한 그 잡지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해서. 미슐린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단 미슐린을 이용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세력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의구심이 확. 요리사들은 굉장히 순진해요. 음식 하나 주방에 가서 맛있는 음식 내는 거 그 자존심이고. 노동만 네. 가지고도 사실 벅차거든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 별 받은 사람이나 별을 못 받은 사람들이나 서로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너무 안 좋아요. 이거 미슐랭 이거 있잖아. 그냥 폐기시켜버릴 정도 해야 되는 거. 미슐랭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질문들을 기자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일절 안 했어요. 왜 미슐랭의 마케팅 하는 그 그렇죠. 일을 우리 기자들이 왜 그걸 해줘야 되느냐. 사기업이 그렇게 마케팅을 잘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 음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않는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비밀 계약을 세금을 넣는데 여기서부터는 할 말이 생기죠. 그렇죠. 세금을 넣는데 왜 이거 비밀이냐. 그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슐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음식 문화 발전에 지금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영역이 됐으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슐랭 최순실 검색어가 등장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나요? 그 제보 있으면 좀 저한테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침 말이죠. 봐주세요. 욕심쟁이 황교익 전 직업은 기자였어요. 그거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취재해서 다음 주에 아마 얘기를 풀어가시지 않을까. 네,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저도 한번 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욕심쟁이 그러나 탐사 음식 보도 전문 황교익 선생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식 비평 이야기를 하다가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상상의 지평을 좀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